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명 발생해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누적 기준 727명으로 집계됐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12명 늘어난 24명으로 국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돼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과 영화관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이번 주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1호 공약은 코로나19 경제 소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40명이 넘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와 충남, 세종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12명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셉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요.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히 검역을 실시하고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대응과 함께 백신 접종 가속화, 병상 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24명입니다. 특히 외대와 경희대, 서울대 재학생 각각 1명이 오미크론 확진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서울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를 지난달 28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25명으로 어제보다 800여 명이 줄긴 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296명,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3,010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줄어 727명, 사망자는 41명 늘어 누적 3,893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6.6%로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1, 경기 82.8, 인천 93.7%로 집계됐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서울 38, 경기 63, 인천 5개로 수도권 전체 106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4%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제보다 28명 늘어난 982명,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5,90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목사 부부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6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부부와 지인이 활동했던 교회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예배에 함께 참석했던 외국인 교인들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회 앞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교회 주차장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천막이 세워져 있는데요. 국내 첫 오미크론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이 교회 교인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현재 선별진료소가 차려지는 중입니다. 검사는 오늘 낮 1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앞서 지난달 28일 이 교회 우즈베키스탄 교인 A씨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러시아 교인 400여 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교회 교인 A씨는 한국에 막 도착한 목사 부부를 데리러 갔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이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A씨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면서 A씨는 거주지 인근 치과와 마트, 식당 등을 방문했고 감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오미크론에 확진된 3명도 A씨 지인이거나 지역 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인데요. 50대 여성 1명은 지난 1일 A씨와 같은 식당을 이용했고 다른 2명은 A씨 지인과 또 지인의 동거인입니다. 목사 부부에서 시작한 감염이 A씨와 가족, 교회 교인으로 번졌고 교인들의 가족도 감염되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A씨의 가족들과 지인은 확진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이곳 교회에서 열린 집단 예배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같은 예배에 참석했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해도 800명에 육박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사람만 1000명을 넘고 밀접 접촉자도 550명에 달합니다. 네, 수도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병원에서는 하루 사이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중랑구 어린이집에서는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안양시 요양병원에서도 21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22명에 달합니다. 대형 시장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확진자는 585명에 달합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의 변이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쯤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나왔는데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나온 수업을 들었던 사회과학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확진자가 수업을 들었던 강의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의심 감염 분류자로 분류된 외국인 학생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이 지난 주말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 목사 부부가 있는 인천의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건데요. 아직 해당 학생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추가 감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선 이 학생은 지난달 29일 학생 30명과 함께 대면 수업을 들었고 다음 날인 30일 도서관을 2차례 방문한 데 이어 1일에도 같은 도서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대면 수업을 함께 듣거나 동선이 겹치는 학생 160여 명이 검사를 받은 상태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오는 11일까지 도서관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하고 세미나실 등은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있는 경희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들 역시 지난 주말 같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이 추가됐지만 해당 대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오전 해당 대학생들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교회발 오미크론 감염이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강화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에서의 사적 모임 인원을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와 관련된 조치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또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노래방 등을 이용하려면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4주 동안 중단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겨우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 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1,300명에 이르면서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거죠? 네, 이곳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골목마다 젊은이들이 북적이면서 연말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거리 두기까지 다시 강화되면서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 주요 시설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지난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빠르면 2주 후 이번 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만큼 모임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수도권 확진자 수가 1,3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의 경우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다면서요? 네,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된 건 아쉽지만 현실 상황은 엄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6명입니다. 어제 117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1차 대유행 막바지인 지난해 3월 초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병원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181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192명, 충남 157명 등으로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에 가깝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은 지자체들은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유행을 보며 일상 회복을 이어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유입된 만큼 상황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패스 참여와 기본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이미 미국에 상륙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최소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가 지난달 23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 늦게 확인됐을 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 변이를 보고한 지난달 24일과 WHO가 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한 26일보다 앞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서 20일 뉴욕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 행사 참석자 5만여 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important update there is that so far, completing several rounds of interviews of the
person from Minnesota. There's not been any New York City residents identified as close contact. 아직 이 행사 참가자 중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남성이 이 행사에서 오미크론에 걸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남성이 행사에서 어울렸다고 기억한 사람 30명 중 약 절반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9.9%는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만 40명이 넘는데 핵심 혐의인 배임죄의 성립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 몇 시에 시작됩니까?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윗선 로비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공공영역에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지난 10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에 먼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미뤄졌고 그 사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현재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 외에는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하는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꼭 나와야 하는 건 아니라서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인방이 지금까지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합쳐 43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김만배 씨 변호인단만 23명입니다.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형 법무법인을 함께 선임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아직 증거 기록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오늘 재판에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일당은 우선 법정에서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관해 책임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당시 오로지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은 미리 정해진 성남시 지침에 따라 설계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거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예상됩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됐지만 신빙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정영학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녹취록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사이 700억 원 뇌물 약속 혐의나 현재 수사 중인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줄곧 허위 혹은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문건에 거론된 판사들에게 문건 존재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과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손준성 검사가 근무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이 담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고 공수처는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당초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손 검사 측의 요청으로 오늘 조사는 연기됐습니다. 지난 3분기 보험회사의 대출액이 6월 말보다 2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 채권 잔액이 전분기보다 2조 1천억 원 늘어난 262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27조 7천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분기 증가폭인 1조 7천억 원보다 둔화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내수 경기는 침체했는데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긴 통계의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2% 올라 월간 6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종합되는 올해 누적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12월 중순에는 2018년 수출액 6,049억 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 증가로 우리 수출이 순항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 역대 최고라는 숫자 이면에 통계의 착시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수출 단가가 높아진 만큼 수출 금액도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1kg당 수출 단가는 3.7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원자재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와 철강 제품 실적이 크게 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수출 물량은 어떨까? 1,607만 톤으로 작년 대비 8.2% 상승에 그쳤습니다. 19개월 연속 무역 흑자라곤 하지만 비싸진 원자재값만큼 수입액도 올라서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수입이 오히려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가 수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원소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낳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도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킹된 네트워크 장비가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포착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탁자 위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집안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정용 CCTV 같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불법 촬영물입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다크웹 등에 올리고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IP 카메라뿐 아니라 공유기 등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커들의 표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조사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실제 다른 전산망을 공개해서 해킹 경위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 절취해가는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정원도 일반인들의 네트워크 장비 해킹 피해를 다수 파악한 상황. 지난 10월에는 국내외 유무선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의 해킹 공격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제 해커 조직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또는 해외 기관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수법이 이루어지고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공격당한 장비 대부분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 보안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상 속 네트워크 장비가 손쉽게 해커 공격에 뚫리고 확인된 피해는 수백 건에 이릅니다. YTN 취재진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유기 해킹 과정을 직접 재현해봤더니 시스템 보안을 뚫는 시간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공유기입니다.
YTN 취재진이 국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062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습니다. 미리 파악한 062의 취약점을 공격하도록 코드를 입력하자 몇 초도 안 돼 보안이 뚫리고 준비한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062에 저장돼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062가 해킹되면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속 여러 개인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지 않더라도 장비 접근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빼내 다크웹에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062뿐 아니라 IP 카메라 같은 다른 네트워크 기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간단히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한 네트워크 장비 자체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비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뒤 악성 코드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동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 자체를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웹캠에 저장되어 있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 기관이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것,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전에 매뉴얼 등을 참조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변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보안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살인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현재도 수사 중인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목격자인 척 신고했다가 경찰에 들통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장기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국 뭐 경찰서 어떻게 보면 그 철제 캐비넷에 담겨 있던 이런 그 수사 기록을 단순히 전산화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그 계기 자체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2015년도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공소시효가 살인 사건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살인 사건을 분명하게 범인을 검거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기대와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지금 그 말씀 그처럼 이 사건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국가의 형벌권 자체가 사실은 법적 안정성을 불안하게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핵심적인 것은 과학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획득되었던 증거의 멸실 훼손이 있는 점. 그런데 지금 DNA의 분석이 혁혁한 발전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소시효의 존재 제도가 몰각된 거죠. 예. 즉 DNA가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미제 사건 전담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살인 사건을 분명하게 특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차원에서 지금 효과성도 일부 발휘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267건에 해당되는 수사 기록이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용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한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신속하게 접근해서 그 사건을 다시 검색할 수가 있고 네. 또 지금 그 17개 그 시도 경찰청 간의 미제 사건 전담반에 이를테면 정보 공유도 사실은 상당 부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등의 그 기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전반적인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 교수님께서 앞서 DNA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도 이 DNA 증거를 통해서 교도소에 있던 이춘재가 그 피의자로 지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그 이춘재 화성 이른바 연쇄살인 사건이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그 여러 유류 증거를 통해서 DNA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과학 기술로는 분명한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피해자의 일부의 이른바 그 당시에 그 용의자의 체액이
오산 경찰서에 그대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시간이 지나도 10년, 20년 지나도 DNA 재감정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음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 그 재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피해 그 여중생의 속옷에 있었던 체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른바 한 사람이 DNA가 일치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춘재 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쇄살인범의 해결되지 못했던 이 미제 사건의 그 범인도 이 DNA의 과학적 공헌 때문에 특정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에 약 267건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미제 사건이 있어서 지방경찰청별로 미제 사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그 수사와 범인에 관한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자막과 앞서 그래픽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갔는데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공식적인 경찰의 수사 기록이고 특정 지역명을 지금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통상 그 수사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5년이 지나고 되면 이 사건을 그 지방청의 그 미제 그 사건 전담반으로 이렇게 그 이첩을 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살인 사건의 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하루가 지나게 되면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떨어진다. 이런 그 선행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한국의 살인 범죄 검거율은 이른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그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약 98% 이상 검거가 되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65% 그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그널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제 사건의 전담반의 과학 그 수사를 이용한 그 같은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범행의 그 장기적인 억제를 위해서도 흉악범은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형사적이적 그 측면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장기 미제 사건 전담반의 존속과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 같은 경우에 그 개정된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개정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범죄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일단 그 형사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처벌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이 공소시효의 여부와 관련 없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구의 개구리 소년 일명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소시효가 도과가 된 것이지만 여전히 그 범인이 누군가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또 예를 들면 포천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살인 사건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형옥은 유괴 후 살해 사건, 이른바 근원 목소리에 등장하는 그 목소리의 용의자, 그리고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이형옥 군을 이미 살해했음에도 계속 이른바 랜섬머니 금전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을 그야말로 농락시켰던, 그리고 목소리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만 분명한 형사정의,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물론 역량은 공소시효 안에 멈춰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가 이형호 유괴 사건 등은 계속적인 수사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자분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한을 좀 풀어드리고 또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경찰이 수사해봤더니 신고를 한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주변에
CCTV 등을 분석을 했더니 이 신고자가 선의의 단순한 신고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속칭 그 뺑소니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특가법상 예를 들면 그 도주 치사의 혐의가 지금 있는 것이죠. 접촉을 하고 나서 일정한 구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됨이 이게 원칙인데 이것을 일부러 은닉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신고자인 것처럼 뭐 행세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혐의에 이 여성에 대해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음주 관련된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더 높아지겠지만 더 양형이 강한 것은 이른바 그 도주치사죄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더 이 형량이 강화돼서 5년 이상 짐지어 무기징역까지도 바를 수 있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밝혀지게 된다면 실형이라고 하는 중형을 피할 수는 없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유기나 IP 기기 같은 다른 네트워크 기기에 대해서도 해킹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백 군데의 그 사무실 또는 그 아파트의 일상생활이 사실은 지금 스마트 기기에 의해서 해킹이 되고 촬영이 되어서 이것이 그 해외 그 사이트에 팔려지고 있다. 뭐 이러한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해킹 또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지 계속적인 이제 문의가 오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스마트 기기가 우리가 편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철저한 보안과 보안에 대한 투자, 보안 의식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그 사례처럼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졌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이외의 이른바 안보와 관련된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다. 최근에 새로운 경향이 범죄와 안보가 융합을 해서 일정한 위협을 하게 되는 이른바 신안보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실 지금 이 아파트 약 260군데가 하나의 해외의 해킹하는 전처 경위지로서 활용이 되었다. 즉 40군데의 해외 특정적인 사이트에 일정한 해킹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아파트가 이른바 경위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신상 정보에 대한 노출, 또 이것을 악용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 또 이것이 사생활에 관련되니까 음란 사이트 등의 범죄로서 파생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이제 함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다른 이를테면 디도스 공격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국가 전체의 정보망이라든가 금융망이라든가 방송망을 위협할 수 있는 그렇다 본다면 이제는 범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국가의 이 기본적 치명적 이익, 핵심적 생존적 이익까지도 위협될 수 있는 안보의 위협까지로 갈 수 있는 범죄와 안보의 융합 현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공격 주체가 누구였는지, 해커의 배후는 단순한 범죄 조직인지 아니면 일정한 국가 단체가 사실은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력적, 입체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안보 차원으로까지 놓고 본다면 군이나 원자력 발전소나 이렇게 국가 주요 보안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별도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보안 체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또 그것도 이제 비용 문제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보적 차원에 관한 것은 일단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제 망 분리를 함을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킹 등이 일어났을 때 고 세대만 한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파트 전체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망 분리를 필요하고 의무화하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에도 소급해서 이와 같은 의무 조항을 만든다든가 또 그러면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지금 IP 기구라든가 공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암호를 바꾸고 또 사실은 처음에 구입하거나 신설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암호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테이고 좀 미시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 같다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카메라를 다른 테이프로 가린다든가 뭐 이런 것 등도 필요합니다만 유약하게 되면 그 보안 수칙에 대한 생활화 또 그 건축 등에 있어서도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도 그 체계적인 조사에 의한 국민에 대한 그 적절한 정보 제공 이것이 이런 피해를 막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정부가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후에 만나서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전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청년들과 한 차례 그리고 대선 100일을 앞두고 광주에서 온오프라인 참가자 198명과 함께한 데 이어 세 번째 일반 국민에게 문을 연 간담회 형식의 회의입니다.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 갑질과 배달앱 업체의 동조에 시달리다 숨진 분식집 주인의 자녀를 포함해서 미용, 귀금속 제조, 의류 도매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7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과 대책을 함께 얘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추가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은 쥐꼬리라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강화해서 보상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고 있는 인천 지역 병원 음압병동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표 개혁 입법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개혁 입법 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강조한 법안들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등이 대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날 예정인데 어떤 논의를 할까요? 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만남을 앞두고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만나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 거대 양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하는 방안, 그리고 결선투표제 등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연금개혁 등 청년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책 공조 방안 등도 얘기를 나눌 거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만남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윤 후보는 연설을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출범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출범식이 열리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 K스포돔입니다. 지금 제 뒤로 무대도 보이실 텐데 정말 활발하게 리허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범식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준비 작업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늘 출범식엔 윤석열 후보는 물론 원톱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20분간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민의힘 선대위가 추구할 핵심 가치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윤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을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SNS에 정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남녀와 세대, 지역과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정권 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면서 김종인, 이준석, 김병준 위원장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의 확장, 그리고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그리고 내부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핵심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출범식에서는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도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경국 기자, 막바지 선대위 인선 역시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이 단행이 됐습니다. 어제 내정사실이 발표됐던 비니좌 노재승 씨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됐고요. 선대위 내 조직들을 조율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실무를 도울 총괄 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선대위 내 각 본부가 진행한 구체적인 인선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편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어제 피부과 의사로 잘 알려진 한익병 원장도 공동 선대위원장에 함께 내정이 됐었는데 지난 2014년 언론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결국 영입 계획이 철회가 됐습니다.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해소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에 이어서 추가 인선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윤석열 선대위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 역시 더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이 뭐가 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와 경제 황폐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향후 진행될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 열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특보단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백악관에서 캠벨 조정관을 단독으로 만나 50분 동안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아시아 정책 총괄직에 발탁한 인사로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특보단장은 이어 미 의회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로 포트만 의원, 군사위원회의 조니 언스트 의원과도 차례로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동현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의 선거 정치사건 전담부서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가 고발당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을 수사한 선거 정치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현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다 국경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겨울철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 경제 활동을 추가로 제한하는 새로운 조처를 부과한 것이 북한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올여름 홍수 피해에도 곡물 수확량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가들이 예측한다면서도 전반적인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국제 구호단체도 봉쇄 조처로 북한을 떠났다고 우려했습니다. 친형인 앤드류 쿠오모 전 미국 뉴욕 주지사의 성추문 수습을 돕다가 CNN 방송에서 해고된 유명 앵커 크리스 쿠오모도 해고 직전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각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변호사인 데브라 카츠는 자신의 고객이 크리스 쿠오모의 심각한 성적 불법 행위의 희생자라며 지난 1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CNN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변호사는 성명에서 뉴욕주의 조사 결과 크리스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형의 성추문 대책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다음 달 인도균 아랍 경질유 공식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아람코는 전체 판매량의 60%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인도합니다. 아람코는 성명에서 다음 달 아시아, 미국, 인도분 아랍 라이트 등급의 공식 판매 가격을 전월 대비 배럴당 60센트 인상해 벤치마크 유종인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보다 배럴당 3달러 30센트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오전과 밤한때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사이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 대전이 12도, 대구는 13도, 부산은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